매일 아침 한 숟갈이면 피가 맑아진다고 들었어요, 뭐. 왜 오늘은 머리가 이렇게 무겁죠? 공복에 잘못 복용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고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드신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네요.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 놀라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들깨가루, 즉 페릴라 씨앗 가루를 한 숟가락만 먹으면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복부 지방이 줄어들며 심혈관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특히 완전히 빈속에 먹는 경우에는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높이며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령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 속에서 저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식품의 사용 방법을 잘못 이해한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혈관 건강, 내장 지방 또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식습관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을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내장 지방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조용한 원인이 되는지, 왜 들깨가루만 단순히 먹는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 가지 간단한 식품 조합이 어떻게 내장 지방을 줄이면서 동시에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관찰하고 치료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건강 문제는 갑작스러운 질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속에서 매우 작은 변화로 시작되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변화 중 하나는 복부 둘레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전에는 비교적 편하게 먹어도 배가 평평했는데 중년 이후가 되면 평소처럼 먹기만 해도 복부 둘레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물만 마셔도 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게을러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대부분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지방층과는 다릅니다. 피부 아래 지방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몸매를 덜 날씬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큰 위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장 지방은 복부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것은 간, 췌장,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 지방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하나의 화학 공장처럼 작용합니다. 내장 지방은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신진대사를 교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혈당과 혈중 지방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액 속 중성지방도 증가합니다. 혈관벽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손상들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쉽게 붙도록 만듭니다.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혈관의 통로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거의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막힘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층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자주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작은 신호들은 때때로 순환계가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특별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바닷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70이 넘은 남성이었습니다. 진료를 위해 오셨을 때 그의 복부 둘레는 거의 1m에 가까웠습니다. 혈압은 항상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복부 지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복부 둘레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들깨가루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음식 위에 뿌리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습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지방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가루를 단순히 물에 타거나 음식 위에 아무렇게나 뿌리기만 하면 몸은 그중 일부만 흡수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들깨가루를 먹으면서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몸은 계속해서 새로운 중성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방들은 다시 혈관으로 돌아와 막힘의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이 내장 지방을 태우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식품 조합이 때때로 단일 식품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들깨가루와 일상에서 익숙한 음식들을 함께 사용하는 세 가지 매우 간단한 조합을 어르신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러한 조합은 몸이 내장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재료들이 우리 일상 식사에서 매우 익숙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장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혈관에 지방이 붙기 시작했다면, 내장 지방이 여러 해 동안 쌓여왔다면 과연 몸이 다시 변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울 만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몸에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줄이는 동시에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몸이 처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세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것들은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의 흡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몸의 지방 연소와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들깨가루를 식초에 묻힌 무요리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그저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반찬으로 나오거나 전통 김치 요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 안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불리는 매우 주목할 만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의 대사 과정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더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곧 저장되어 있던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방 안의 차가운 것들이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사 속도가 자극되면 지방 조직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분이 물을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대부분의 활성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을 가늘게 채 썰어 약간의 식초와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식초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몸에서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쌓여 있는 지방을 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몇몇 영양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매일 소량의 식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장 지방과 복부 둘레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식초 무침 요리에 들깨가루를 함께 사용하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들깨가루가 오메가3를 공급하여 혈관계를 돕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와 식초가 대사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저는 건강 상담을 하던 중에 만났던 한 연세 많은 여성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복부 둘레가 점점 커진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에 식초 무침과 들깨가루를 함께 추가하기 시작한 뒤 며칠 만에 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옷이 약간 느슨해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합은 들깨가루를 살짝 쪄서 또는 가볍게 데친 양배추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배추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익숙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양배추에 상당한 양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식이섬유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장에 들어가면 담즙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분비되어 음식 속 지방을 소화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만약 식이섬유가 이 담즙의 일부를 붙잡아 두면 몸은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 속 식이섬유는 음식 속 지방과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 덕분에 몸으로 들어오는 과잉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배추를 가볍게 찌면 조직이 더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예민한 고령의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와 함께 먹으면 이 음식은 또 하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식사 후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추가로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저는 은퇴한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전에 소량의 찐 양배추와 들깨가루를 함께 먹기 시작한 뒤 복부 팽만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저녁 시간에 간식을 찾는 습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은 보통 한 번의 식사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의 과잉 에너지 섭취가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조정되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 축적을 줄이고 좋은 지방의 흡수를 돕는 것만으로는 아직 한 단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과잉 물질을 몸이 배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조합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보통 약이나 복잡한 치료 방법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익숙한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깨가루를 미역국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역은 오래전부터 많은 식사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미역 안에는 알지네이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알지네이트는 몸속의 여러 가지 과잉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기관 안에서 작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장을 지나가는 동안 알지네이트는 과잉 나트륨과 음식 속 일부 중성지방과 결합하여 그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순환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잉 나트륨은 보통 고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나트륨의 양이 더 잘 조절되면 혈관 속 압력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역에는 푸코잔틴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푸코잔틴은 몸의 지방 연소 과정과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능력 때문에 여러 영양 연구에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내장 지방에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염증과 대사 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푸코잔틴과 같은 성분들은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미역을 단순히 물에 끓여 먹기만 하면 몸은 그중 아주 작은 일부만 흡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지나가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일종의 운반수단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미역 속 성분들이 장벽을 통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들깨가루 속 오메가3는 혈액 속에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과정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혈액이 덜 끈적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상 높았던 한 연세 많은 남성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서 일해왔고 은퇴한 뒤 건강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늘 물어보곤 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일주일에 몇 번 아침 식사에 미역국과 들깨가루를 추가한 뒤 얼마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혈압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 하나의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매일 모두 먹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떤 날에는 식초에 묻힌 무와 들깨가루를 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날에는 찐 양배추에 약간의 들깨가루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식사에 미역국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이 점차 더 균형 잡힌 상태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들깨가루의 보관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루에는 공기와 온도에 매우 민감한 지방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루가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루에서 약간 비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영양 가치도 떨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 꺼내면 됩니다. 가루는 완전히 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한 냄새나 산패한 냄새가 난다면 버리고 새 가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이 산화되면 혈관 건강을 돕는 대신 몸에 이롭지 않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음식들을 사용할 때 몇 가지 특별한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에 칼륨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초를 적당한 양으로 사용하여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조언들은 어르신들을 걱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식습관의 변화가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세 가지 음식 조합이 사실 서로 다른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지방의 흡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미 혈액 속에 존재하는 과잉 물질을 몸이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이루어질 때 순환계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몸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어지면 변화의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다음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식습관에서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유지되기 시작하면 몸은 보통 매우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음식 조합을 적용하면 얼마나 지나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사람마다 같지 않지만 오랜 시간 관찰해온 경험으로 보면 몸에는 비교적 특징적인 변화의 리듬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거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아직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중이고 소화기관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어떤 분들은 배변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채소와 해조류에서 들어온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쯤이 되면 복부의 더부룩함이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관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몸은 장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더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팽팽한 느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넷째 날쯤에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조금 더 따뜻해지거나 다리의 가벼운 저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이 되면 어떤 분들은 복부 둘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옷을 입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띠가 갑자기 한 칸 더 쉽게 잠긴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전반적으로 더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피로감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대사체계가 서서히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를 약 2주 정도 계속 유지하면 어떤 분들에서는 혈중 지방 수치나 혈압과 관련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동량, 전체 식단,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몸이 이미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사 결과나 건강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초를 적당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가 불편하다면 식초의 양을 줄이고 빈속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해조류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역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조금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습관을 바꿀 때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품들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모든 변화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지나서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음식입니다.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음식과 함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이 만들어지면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장에서는 새로운 지방의 흡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있던 과잉 물질들이 서서히 제거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함께 작용하면 순환계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더 건강해지면 몸의 다른 많은 문제들도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약간의 신체 활동, 그리고 현명한 식품 선택.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복부 지방, 혈압 또는 혈관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제가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식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반복해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조금씩 쌓이는 내장 지방, 혈관벽에 조금씩 붙는 콜레스테롤, 매일 심장에 가해지는 작은 부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처음에는 거의 아무런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작동하고 여전히 적응하며 여전히 모든 것을 균형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축적이 몸에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은 점점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혈중 지방 수치도 서서히 높아집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왜 제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사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에 와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반대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면, 매일 혈관의 염증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매일 혈액 속 과잉 지방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몇 주가 지나면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검사 결과의 수치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복잡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우 단순한 것들에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 올바른 방식으로 함께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조합, 즉 들깨가루와 식초에 묻힌 무, 들깨가루와 찐 양배추,
그리고 들깨가루와 미역국의 조합은 사실 몸속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전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기전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지방의 흡수를 제한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순환계 속에 있는 과잉 물질을 몸이 제거하도록 돕는 기전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함께 작동하면 몸의 대사 시스템은 점점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복부 둘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하루 동안의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을 조정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이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그림의 또 다른 한 부분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주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수면입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몸이 내장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식사에 채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10분 더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음식 조합 중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의 습관이 되면 그것은 서서히 다른 변화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 중에도 복부 지방, 혈압 또는 혈관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의 건강에 대해 쉽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시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